보대산. 이 깊은 산속 어딘가에 신선들이 먹었다는 신선초가 있다고 한다. 산나물꾼들도 구경하기 힘들다는 신선초를 찾아 나섰다.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 고목에 톱질한 자국이 있다. 그 속엔 오래된 벌집이 보인다. 야생꿀을 누군가 채취한 흔적이다. 작년에 이게 나갔나 봐요.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해발 1200m 고산지대. 이게 2시간을 헤맨 끝에 마침내 신선초를 발견했다. 어휴, 여기 맨 그 밭이 깊고 높은 산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희귀한 나물이다. 옛날에 선인들이 산주에 와가지고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마늘 대용으로 뜯어서 드시고 해서 하도 좋다 해서 스님들이 신선초라고 이걸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신선초의 학명은 산마늘.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에서 자생하는데 산림청이 지정한 보호대상 19호의 귀한 나물이다. 산마늘은 잎에서 마늘처럼 매운맛이 나는데 뿌리는 마늘보다는 오히려 파를 닮았다. 일본에서도 스님들이 많이 먹어 행자나물이라고도 부른다. 식물 자원의 보고 울릉도. 울릉도에서는 논밭의 절반에서 산나물을 재배한다. 일조량이 적고 습해서 같은 나물이라도 잎이 넓고 잘 자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징어만큼이나 유명한 게 울릉도 산나물. 3월 중순인데도 벌써 산마늘을 비롯해 노지에서 재배한 산나물이 많이 나와 있다. 나리분지의 한 계곡. 눈이 채 녹지 않은 산기슭에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다. 눈 속에서도 싹을 내미는 산마늘. 양진역에선 이미 산비탈을 가득 덮은 이 산마늘을 여기서는 명이라고도 부른다. 그 당시에 태풍왕 불을 보면 울릉도 바람이 세가 태풍왕 불을 보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 이걸 산에가 이거를 이제 삶아가지고 이거 밥 삼아 먹는 거죠. 그래가 이제 명을 있었다 해가 명이라고 울릉도에서는 이제 이름을 지어졌는 거죠. 울릉도 산마늘은 육지 산마늘에 비해 잎이 크고 마늘 향도 순한 편이다. 울릉도 계통의 산마늘은 잎이 크고 수량이 많으면서 그다음에 그 재배 포장에서 환경 적응성이 이 육지산 오대산 계통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수량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산마늘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울릉도에서도 산마늘이 귀한 나물이 되고 있다. 야생 산마늘이 갈수록 줄어들어 재배에 나서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산마늘은 순한 마늘 맛에 상큼한 향기까지 갖추어 장아찌용으로 어울리는 나물이다. 나물꾼들도 쉽게 뜯을 수 없어 장에 박아두고 아껴 먹는데 맛과 향에서도 최고로 치는 소중한 나물이다. 대관령의 고령지 농업연구소. 이곳에선 산나물 중에 산마늘만을 10여 년 전부터 재배해 왔는데 최근 효능에도 주목하고 있다. 성인병의 대표적인 질병의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서 우리 그 피 속에 있는 그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마늘이 기능성이 상당히 그 높은 산나물이 아닌가. 이곳에서 분석한 결과
산마늘은 당뇨병의 원인인 혈당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잎을 수확하기까지 5, 6년이 걸린다는 것.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직 배양을 통한 대량 증식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육지에서도 산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다. 산마늘의 매혹적인 맛과 효능이라면 경쟁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기능성 식품을 자꾸 지금 찾게 돼요. 이제 돈은 벌었잖아요. 오래 살고 싶지, 즐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5월 하순, 방태산의 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봄을 열었던 얼레지는 이미 씨앗을 맺었고 그 뒤를 이어 작은 야생화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다. 산나물 중에는 경쟁력 있는 품종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산나물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데 증보 산림 경제에는 봄이 오면 온갖 식물의 싹이 독이 없어 먹을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독초들도 있다. 초봄에 유난히 실하게 올라오는 뻣뻣한 잎의 박새가 그중 하나. 박새 이걸 먹으면 죽어요. 이거 소도 먹어도 아주 기거품을 막 내물어.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미치광이 풀도 경계 대상.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일부 지역에서 먹기는 하지만 독성이 강한 나물이 있다. 피처럼 붉은 즙이 나오는 피나물은 명색이 나물이지만 거의 먹지 않는다. 계곡가에 군락을 이루는 동이나물도 잎이 곰치를 빼닮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우산나물과 비슷한 이 나물은 삭간나물, 역시 독성이 강하다. 1월산 근처의 영양군 주실마을. 전문가들도 처음 듣는 금죽이라는 나물을 먹는다. 금죽 없어가 못 듣잖아요. 금죽이 제 나물 중에 금죽 최고 좋지요. 먹어본 사람은 검죽이라 그러면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타는데 뭐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검죽은 어디서 먹고? 예. 도대체 금죽은 어떤 나물일까? 나물로 유명한 1월산에도 인기 좋은 금죽은 다 뜯어 거의 없다 하여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정상까지 올라갔다. 정상 부근은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한 덕분에 나물의 생태가 잘 보존돼 있었다. 이날 주실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1월산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금죽을 양껏 뜯을 수 있었다. 아, 이거 나물 참 생전 처음 요 해볼 때. 요 안오면 이래 나물 뭐예요? 없어 그만. 바로 이 나물이 주실마을 사람들이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금죽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잎이 모이는 지점에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이 놀랍게도 독초로 분류돼 다른 지역에서는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개당귀였다. 태백산감 이거는 개당구로 그래. 개당구 이거 못 먹는다 그래. 그 사람은 이거 하나도 안 뜯어요. 그래 안 뜨는데 여기 영양 사람이 알고 그거 가가지고 다 뜯어뿌니까 그만. 개당귀와는 달리 향긋한 맛이 특징인 참당귀는 한 번 먹으면 입안에 화한 맛이 온종일 간다는 나물인데 뿌리는 귀한 한약재다. 참당귀는 새 잎이 붙어있지만 개당귀는 잎자루부터 갈라져 있다. 또 참당귀 줄기는 깨끗한 편인데 개당귀 줄기에는 자주색 반점이 있고 가지가 갈라지는 곳에도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 먹으면 개당근 먹으면 큰일 나요. 이건 독자예요. 이거 참당근 먹어도 상관없다. 개당귀 뿌리는 맹독성이라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독성이 강한 식물을 먹어도 탈이 없는 것일까? 주실마을에는 이 위험한 나물을 안전하게 먹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전해져 내려온다. 먼저 금죽을 엮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깨끗하게 말린다. 요리를 할 때는 말린 금죽을 뜨거운 물에 데쳐
독한 향기를 씻어내고 깨끗한 물에 5시간가량 담궈 남은 강한 향을 우려낸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금죽으로 소고기 육개장을 만드는데 강한 금죽 향기가 소고기의 느끼한 맛을 없애줘 환상적인 국물이 만들어진다. 특히 주실마을은 옛날 어른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입맛이 없고 이럴 때 자다가도 금죽 반찬을 했다 그러면 자다도 벌떡 일어나서 금죽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맛 없던 것도 입맛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음식의 하나입니다. 영양의 금죽처럼 각 지역마다 유별나게 선호하는 산나물이 있다. 강원도의 산나물 식당에는 단골 손님이 아니면 좀처럼 내놓지 않는 나물이 있다. 바로 누리대다. 이게 맞지? 누리대 맞지? 야, 이게 진짜다. 이게 누리대잖아. 저 유리대가 뭐야? 이 약한 사람 못 먹어. 남자 유리대 저거 못 먹어. 이게 저 노래기 막 그런다. 예, 나요. 진짜 좋아 이 유리대가. 진짜 그대로 누리대가. 한 움큼에 10,000원이 넘어 강원도에서 제일 비싼 나물이라는 누리대. 무슨 맛이길래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이걸 이렇게 뜯으면 다 드셔보세요. 저 아니 나는 안 먹어. 나는 안할 먹던 놈이 뭐. 이건 멧돼지도 안 파먹고 뭐 3만 원 하거나. 한 입 베어 물자 싸한 노린내가 코를 찌른다.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요? 빈대 냄새. 노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죠 이거? 소화가 잘 되고 입맛이 돌아오거든. 누리대는 높은 산이 아니면 찾기 어려운 귀한 산나물이다. 서양 채소 샐러리의 맛과 향을 연상시키는 누리대의 학명은 누룩치. 뿌리는 맹독성으로 먹으면 즉사한다. 처음 먹는 사람은 싸한 노린내에 질겁하지만 맛을 들이면 그 맛에 중독돼 자꾸 찾게 된다. 이거 처음에는 이거 못 드세요. 이게 서울 분들도 저희 집에 처음에 올 때는 이거를 못 드세요. 지금은 오면은 이때 되면 꼭 오세요. 고추장에다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은 아주 맛이 있는데 조금 몇 번 드시면은 이걸 맹걸로 드셔야지만 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열렬한 누리대의 호칭은 영동 지방의 농부들이었다. 모내기 새참에 누리대가 빠지면 일꾼들을 부릴 수 없었다는데 모내기 중인 한 농부에게 준비해간 누리대를 무작정 권해봤다. 맛있어요? 진짜 누리대네. 진짜 누리대. 야 누리대 한번 먹어봐. 예? 노리대 냄새가 난다 진짜로야. 아니 이걸 어디서 비워? 진짜요. 그잖아. 야 진짜야. 진짜 이거 우리가 참 몇 년 만에 처음 먹어봐. 이거. 그렇게 귀해요? 예. 엄청 귀해요. 요즘은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것이 이 누리대라고 한다. 진짜 맛있다. 옛날 그냥. 그지? 입상은 장도 찢어 먹자. 장떡 찢으면 이거 되게 맛있어요. 젊은 아들까지 가세. 누리대 한 단이 금방 바닥났다. 귀하거로 이거 우리가 다 먹어도 되나? 그래. 그럼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이제 엎드려서 일하니까. 왜 이거 근데는 뭐 소화제도 없고 약도 없고 이러니까 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소화시킨 거예요. 그것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했지. 못 사는 사람들은 이거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김치장 뭐 이렇게 해서 먹었지. 누리대를 장에 담그는 것은 귀한 나물인 만큼 오래 두고 즐기기 위해서다. 넉 달 뒤 누리대를 꺼내봤다. 강한 향의 누리대가 고추장 속에서 숙성돼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맛깔스럽게 변해 있었다. 누리대는 그 누리대 특유의 그 향이 나는 그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휘발하는 성분들인데요. 이것을 먹게 되면은
위에서 그 위벽을 자극한다거나 소화관을 자극해가지고 위에 그 소화 운동 기능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물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또 하나 이런 기능들이 부가적으로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생리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의 지리산은 아직도 겨울이다. 지리산 기슭의 고사리밭에 쌀랑눈이 내렸다. 오늘은 첫 고사리 수확날. 꽃샘 추위 속에 고사리를 따는 손놀림이 분주하다. 이때부터 5월까지 사흘에 한 번씩 따는데 국내에서도 많이 재배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나물이라 매년 3,000톤가량의 마른 고사리가 수입된다. 보세요. 예로부터 고사리는 날 것으로 먹지 않고 20-30분 동안 푹 삶아 우려서 먹어왔다. 고사리에는 독성이 있지만 물에 잘 녹아 삶는 과정에서 거의 사라진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사리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정력이 떨어진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하는 속설이 그것이다. 생고사리에는 소나 말에게 암을 일으키는 부타킬로사이드란 독성 물질이 있지만 수용성이기 때문에 삶고 말린 것을 다시 불리는 과정에서 다 빠져버린다. 또 각기병을 일으키는 티아미나아제란 효소가 있지만 푹 끓이면 파괴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고사리를 예로부터 생으로 먹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리산 일대에서 고사리보다 더 높이 쳐주는 나물이 있다. 고비다. 양지에서 나는 고사리와 달리 고비는 음지와 습한 곳을 좋아하는 나물이다. 농민들이 보통 고비라 부르며 채취하는 이 나물은 실은 본명이 응달고사리다. 값도 고사리는 비싸죠. 이거 양이 얼마 안 돼. 근데 고사리는 좀 많지만은 이거는 양이 얼마 안 돼. 보통 참고비라고 불리는 고비는 응달고사리보다 더 크고 줄기가 맨질맨질한 것이 특징인데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소고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응달고사리에는 비늘이라 부르는 껍질이 있어 삶은 후 잘 씻어 말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말리면 고사리와 같이 무게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저장성이 뛰어나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 이래갖고 손님들 와서 볶아주면은 막 더더라고. 그래 이제 먹다 나면 자기들이 싸가지고 하는 기라 맛있다고. 나물 중에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삶고 우려 먹는 나물도 많지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도 적지 않다. 이게 저기 미나리 싹이라고 하잖아. 이게 맛있는 나물이. 고기에다 쌈도 싸먹고 그냥 겉절이 삼아 해먹어도 되고. 고산의 대표 쌈나물이 곰추라면 야산에는 미나지 싹이 있다. 미나지 싹이라 부르는 이 나물의 학명은 영화자. 영화자는 재배채소와 산나물을 통틀어 비타민C 함유량이 가장 많다. 이게 옛날에 이거 쌈 싸먹는 데는 상치보다 이래 더 우찔로 치던 거예요, 이게. 흙만 털어가지고서 장을 발라서 쌈을 싸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요. 더 고소해요, 확실히. 맛은 어때요? 맛이 아주 고소한 게 미나리살 향이 나죠. 아유, 난 좀 출출하더니 아주 다 맛있어. 기가 막혀.
영화자는 고소한 맛에 상큼한 산나물 향기까지 느낄 수 있어 재배 쌈채 맛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영화자 외에도 산나물 중에는 모시대 등 쌈나물로 경쟁력 있는 나물들이 즐비하다. 더덕과 비슷한 잔대뿌리다. 딱주라고도 불리는 잔대싹도 생으로 먹으면 고소하다. 한방에서 창출, 백출로 불리는 삽주뿌리다. 삽주싹도 생으로 먹으면 상큼한 맛이 일품인 산나물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쌈나물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쌈집에서 나오는 나물은 대부분 외래산이다. 그중에 산나물 이름이 붙은 것은 참나물이 유일하다. 서울의 한 대형 매장. 참나물이란 이름으로 이 나물이 팔리고 있다. 그런데 참나물이라면 높은 산의 나물로 재배가 힘든데 이토록 많이 쌓여있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다. 이뿐이 아니다. 똑같은 산나물이 포장돼 팔리고 있는데 포장재는 삼엽채라고 적힌 반면 진열대에는 참나물이라고 표시돼 있다. 대체 참나물일까? 삼엽채일까? 대도시 근처의 비닐하우스를 찾아가면 사시사철 파랗게 자라고 있는 문제의 나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재배 농민에게 이 나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니 이거를 참나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참나물이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야생 참나물을 할 때는 난 무조건 이걸 반디나물이라고 그랬지 참나물이라고 절대 안 불렀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 참나물이라는 이름이 생겼는지 지금도 이게 원래는 조사해보면 참나물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삼엽채, 무슨 반디나물, 뭐 파도덕나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원도 평창의 한 산. 계곡에 문제의 나물이 자생하고 있었다. 이 나물의 우리 이름은 파드득나물. 일본에서는 미츠바라 부르는데 한자로 쓰면 삼엽채가 된다. 이른바 재배 참나물은 바로 일본산 삼엽채 씨앗을 수입해 키운 나물이다. 그런데 왜 이 나물을 참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삼엽채와 참나물은 잎의 모양부터 확실히 차이가 난다. 참나물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에서 자생하는데 맛이 향긋해 산나물 중 최고로 손꼽힌다. 맛과 향이 삼엽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어느 음식점에 가도 이게 항상 나와요, 반찬으로. 물론 생으로도 먹지만 식당에 가서 새파란 반찬 보이는 건 이거에 다. 그 향이 좋다고 먹는데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이게 독하다고 더. 야생 참나물보다. 근데 야생 참나물은 그거 아주 향긋하면서 그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야생 참나물 먹어본 사람은 그거 먹지 이거 안 먹는다고. 그런데 왜 참나물을 기르지 않고 삼엽채를 재배하는 것일까? 농사 기술이 뛰어난 곽기동 씨는 한때 참나물 재배에도 성공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타산이 맞지 않아 참나물을 뽑아내고 사시사철 재배 가능한 삼엽채를 심었다. 6월 달만 되면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니까 성장을 멈춰버려요. 안 커요. 그냥 그대로 있어. 이게 훨씬 낫죠. 이거는 연중 생산이 되는 거고 연중 수확이 되잖아, 이거는. 일본에서는 산나물인 삼엽채를 어떻게 연중 생산하게 되었을까? 도쿄에서 3시간 거리의 한 산, 산나물 동호회에서 봄나들이를 나왔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품종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낯익은 산나물도 있었다. 上から見るとモミジの葉っぱに似てるでしょ。そうですね。단풍잎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무쳐 먹는 우리와는 달리 튀겨 먹는 모습이 이채롭다. 일본에서도 옛부터 산나물을 먹어왔지만 우리만큼 많이 먹지는 않는다고 한다. まだ早いね。揚げたて食ってください。最高。ダメだ切らない。これ一番うどで一番美味しいところ。 최고라고 했나이다. 와라비. 와라비. これ
이곳에서 채취한 삼엽채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도 산나물 중 유일하게 재배에 성공한 품종이다. 도쿄 인근의 삼엽채 재배 농장. 한국과 달리 이 농장에서는 물을 이용해 삼엽채를 재배하고 있었다. 산나물 재배 현장치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인 시설과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出荷されるんですか？これ一場所ね、13回から14回ぐらい、13回半ぐらいは取れる。 연중 13, 4회 수확의 비결은 자동화다. 스폰지에 미츠바시를 뿌리고 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면 스티로폼에 옮겨 심는다. 조금 더 자라면 구멍이 더 큰 판에 옮겨 심는다. 이런 상태로 물 위에 띄워 재배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삼엽채 재배로 최대 규모라는 이 농장은 모든 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통제된다. 중앙 컴퓨터가 온도와 햇볕, 풍속은 물론이고 비료와 물속 산소 공급까지 조절해준다. 이런 과정을 거쳐 60일 정도면 삼엽채를 뿌리째 수확한다. 수확한 후에도 세척에서 포장까지 자동화 설비를 통해 출하되고 있다. 삼엽채 씨를 생산하는 종묘회사 연구농장. 이곳에서 생산된 씨앗은 우리나라에도 수입된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농민들이 텃밭에 조금씩 심어 먹었는데 30여 년 전 종묘회사에서 우수한 품종을 채집해 개량을 거듭한 끝에 현재 삼엽채 품종이 만들어졌다. それからこれ非常に食べて香りがいいし美味しいということで、実はこの改良っていうのはね、日本では1716年ぐらいから始まってるんですよ。古い文献見ますとね。でもう1800年代ぐらいにはもうすでに市場で売られてた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も、これ種で経由するっていうことは毎年新しい世代が更新できますから、要するに選抜をね、農家が自分の好みにこう選抜をしてきたという過程で品種改良がなさ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 입맛에 맞는 산나물을 연구해 마침내 사계절 생산되는 채소로 길들인 일본인들. 삼엽채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非常に繊細な味覚を持っている日本人ですので、その香りとかですね、あるいは食感とか、そういうものをだんだん改良して、姿も美しいね、三つ葉というものを作り上げて。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삼엽채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재배해온 산나물이 있다. 시골 어느 집이나 뒤란에 몇 포기쯤은 심어온 곰치가 그것이다. 만산고택의 안주인도 시집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곰치였다고 한다. 그냥 오니까는 저녁상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먹어보니 맛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한 접시 왔는 걸 내가 다 먹어봤더만 밖에서 상이 나갔는데 새색시가 나무를 다 먹었다고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곰치 요리법도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귀한 게래가 요즘에는 재배를 하지만 옛날 산에서 뜯어서 귀한 게래가지고 이 집안에서는 곰치의 향을 살리기 위해 양념을 배제하고 데친 곰치에 참기름만 발라 먹기 편하게 재워놓는다. 이 맛깔스러운 곰치쌈은 사돈과 같은 귀한 손님의 상에 나오르는 귀중한 음식이었다. 그래 이게 찍기 쉽지. 3월 중순 경상북도 청송군에 때늦은 눈이 내렸다. 바깥에서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데 비닐하우스에서는 곰치를 수확하고 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방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곰치를 재배해왔다. 곰치는 주로 유기농법으로 재배된다. 맑은 자연에서 살아온 녀석이라 성장기에 비료나 농약을 치면
말라 죽기 때문이다. 곰치의 특징은 분화가 심해 변종이 많다는 것. 대관령의 한 목장. 마른 계곡마다 곰치가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곰치 중 가장 큰 품종이라는 한대리 곰치, 일명 넘치다. 곰치는 남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데 남쪽 지방에서 나는 잎이 작은 곰치를 그 지역에선 곤달비라 부른다. (8월) 중순 곰치꽃이 피었다. 재배농민 원종근 씨가 꽃대를 잘라내고 있다. 씨보다 뿌리로 번식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꽃대를 잘라내 뿌리를 튼튼히 키우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둔내곰치라 부르는 이 곰치는 시장의 반응이 가장 좋은 품종 중 하나다. 그렇다면 학명은 무엇일까? 식물학자 현진호 박사와 동행했다. 곰치류는 꽃잎의 숫자로 구별되는데 일반적인 곰치의 꽃잎이 7, 8개 정도인데 반해 둔내곰치는 꽃잎이 3개에 불과했다. 현진호 박사는 이 곰치를 어리곤달비로 추정했다. 둔내곰치는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대여섯 번 수확을 한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쌈을 싸먹기에 적당한 크기의 이 곰치는 원시 부부에겐 보물과 같은 존재다. 현재 4,000평의 밭에서 곰치를 기르고 있는데 출발은 25년 전 단 한 포기를 기르면서 시작됐다. 1980년 부인 박 씨가 이웃집에서 곰치를 처음 먹어보고 그 맛에 반했기 때문. 봄에 이렇게 파내가지고 나무 뿌리 밑에 있는 걸 파내서 하니까 3개가 갈라지더라고요. 이걸 어디다 심냐니까는 축사 뒤에다 심으라 심었는데 그게 이제 한 해 1년을 그러니까 이게 한 알람씩 되게 컸어요. 이제 그거를 크는데 아침에 밥을 하러 나오면은 꼭 그걸 들다 보고 와서 밥을 하면 기분이 좋고 그걸 안 보면은 기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꼭 서방님한테는 아침 문안 인사를 안 해도 꼭 곰치한테 가서는 문안 인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했거든요. 곰치는 3월 말 포기 나누기로 증식시키는데 한 포기가 서너 포기로 불어난다. 거기에다 40여 마리 소에서 나오는 퇴비를 거름으로 활용하는 복합 영농을 시도하면서 곰치는 더욱 실하게 자랐다. 이게 자식 하나 키우는 것보다도 더 참 공을 들였어요. 이거 심다가도 이파리 하나 떨어지면은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다 꽂아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것도 땅도 많지 않으니까 산지석칼에다 갖다 이렇게 묻어놓고 이게 그늘 지워줬다 그 이듬해 또 그 캐다 밭에다 연겨 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숫자가 많아도 이게 갈라 심을 때는 이런 거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하도 정성들이 한 거라서. 시작부터 25년. 현재 둔내곰치는 전국 각지로 배달되는데 4천여 평 밭에서 연간 소득이 2억 원. 그냥 흘려보았으면 없어졌을 곰치 한 포기가 농촌의 확실한 소득원이 되었다. 곰치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각지에서 참치, 어수리, 산마늘 등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나물이 재배되고 있다.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정선 5일장. 적어도 이 장터에서는 곰치가 설 자리가 좁다. 곤드레가 있기 때문이다. 1,000원 깎는 게 1,000원. 저건 뭐예요? 과거에는 정선시장에서도 참치, 곰치가 봄나물의 주인공이었지만 5, 6년 전부터 곤드레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재배농민들이 쉬지 않고 곤드레를 실어 나르지만 나오는 족족 팔려나간다. 이날 하루만도 엄청난 양의 곤드레가 도시 사람들에게 팔려나갔다. 정선의 곤드레 열풍은 한 식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식당 신발장은 빈 곳을 찾기 힘들다. 모두
곤드레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다. 쌀 위에 곤드레 나물을 얹어 지은 밥이 곤드레밥이다. 양념장으로 비벼 먹으면 향긋한 나물향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설설 녹을 지경이다. 곤드레밥을 개발한 사람은 주인 이금자 씨. 11년 전 하숙생들에게 해주다가 반응이 좋아 아예 밥집을 열었다. 그때에도 하숙비가 6만 원이 됐어요. 한 달에.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내가 직접 한치 뒷산에 가서 나물 뜯어다가 밥을 해드렸지. 저희 손님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니까 우리 손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사모님 이제 밥 장사 이거 하지 말고 나물밥 장사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 원래 곤드레밥은 40-50년 전까지 춘궁기에 많이 먹었던 음식이다. 살만해지면서 외면당하다가 동네 할머니의 추억담을 귀담아 들은 이 씨에 의해 재현된 것이다. 곤드레는 전국의 산에서 자생하는 나물이다. 학명은 고려 엉겅퀴인데 정선 지역에서 특히 많이 먹어왔다.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나물로 아리랑의 가사에도 곤드레가 등장한다.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죽이 임에 만만 같다며. 곤드레는 산나물 특유의 향이 약해 나물밥을 해먹기에 적당하다.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곤드레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곤드레 딱죽이는 내가 뜯어주고. 자꾸 시커면 못 먹었어요 옛날에. 그래 나물밥을 해 먹은 거. 근데 밥 많다고 안 그래. 특히 흉년이 든 이듬해 봄에는 온 가족이 곤드레 의지에 목숨을 부지했던 눈물겨운 사연이 깃든 나물이기도 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부항이 안 나요. 저 쌀을 안 넣어도. 그래서 이제 좋다라는 게 옛날 그 흉년에 맨 그것만 이제 옛날에 뭐 흉년에는 그 장도 그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 좀 넣고 이렇게 이제 나물을 삶아가지고 그걸만 먹어도 사람이 부항이 안 나, 붓지를 않아요. 곤드레 나물밥은 현재 정선을 벗어나 강원도 일대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다. 죽지 못해 먹었던 산나물이 웰빙 식품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이래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오를 앞두고 산골 마을에서 취나물로 떡을 만들고 있다. 떡치는 날은 시골 동네의 잔칫날이다. 벌써 앞에서 나가도 괜찮아요. 하면 쳐. 그냥 싸. 옷 다 버린다 떡치면. 옷 다 버리지요. 강원도 산골 사람들은 단오 무렵이면 취떡을 해먹는데 그 맛이 쑥떡에 비할 바 아니다. 이제 제대로 소리가 난다. 떡 치는 소리가 땅땅 나야. 아이고 허덕허덕 하는데. 취떡에 사용하는 취나물은 따로 있다. 바로 수리취다. 일명 떡취라고도 하는데 잎의 뒷면이 하얀 것이 특징이다. 수리치는 잎줄기가 억세서 무쳐먹는 나물이 아니다. 떡을 할 때도 잎만 떼어낸 후 삶아서 부드러운 부분만 이용한다. 천막만 쳐놓고 저기. 보통 단오 취떡을 끝으로 그의 산나물 뜯기가 마감된다. 단오가 지나면 산나물이 억세지고 쓴맛이 강해져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파란 봄빛이 깃든 취떡. 수리치 특유의 상큼한 향이 더해져 절로 침이 고인다. 이걸 다 찾아. 이게 얘기를 한 건데. 해칠해서 맛있지. 네, 맛있는데. 얼레지로 시작돼 취떡으로 끝나는 진동리의 나물 시즌은 이렇게 마감됐다.
예, 떡도 먹으려고 아주 열심히 쳤지. 많이 갔어요. 7월 중순 지리산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봄에 꺾었던 두릅나무에서 다시 싹이 돋아 무성한 가지를 만들었다. 장마가 시작되면 지리산에서는 또 다른 산나물 농사가 시작된다. 비를 맞으며 해머로 죽은 나무를 때리는 이 사람은 함양의 산나물꾼 박영문 씨. 어릴 적부터 동네 어른들이 해오던 것을 배운 것이다. 이 한마로 나무를 뚜드려 패면은 이 나무 전체가 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자가 번성돼가지고 표가 펴는 거야. 이렇게 꼭 비 오는 날 이렇게 때리러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표고는 비 오는 날을 비 맞고 때려야 되지. 날 좋은 날은 때려다 포가 안 피고 물이 흠뻑 나무 자체가 젖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비를 와야 비를 맞고 나무를 두드려야 되지. 비 안 오면은 포 피는 게 적게 피더라고, 양이. 표고치기는 오랜 경험의 산물이다. 태풍이 불어 고목이 심하게 흔들린 해에는 표고가 많이 핀다는 데서 얻은 지리산 주변 사람들의 지혜다. 과연 나무를 때린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일까? 박 씨를 따라 나무를 때렸던 곳으로 가봤다. 이거 뭐 포 많이 폈네요. 오늘 9일째네 이렇게 많이 폈네. 굉장히 많이 펴네요. 이거 엄청나네요. 저거 닭이네. 박 씨가 때렸던 고목에는 신기하게도 표고버섯이 빨갛게 돋아나 있었다. 표고버섯은 때린 나무에만 집중적으로 피었다. 죽은 지 2, 3년 된 껍질이 붙은 나무를 때려야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게 8월 한 말부터 해가지고 9월 한 15일 그 사이나 20일 그 안쪽에 따는 포가 제일로 두껍고 아주 맛도 좋은 기라. 많이 나는 해에는 두세 그루에서만 따도 배낭이 가득 찬다고 한다. 아, 그때는 기분이 좋지. 와서 보면 막 발그레 피어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마음부터가 진짜 참 좋아. 그렇게 비 맞고 와서 한 마리 두드려 놓고 와서 그 피쓸 때 보면은 아니 가연 보람이 좀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지. 산은 인간이 노력한 딱 그 분량만큼의 행복을 돌려주고 있었다. 가을이 시작되는 지리산 영리봉 능선. 높은 암벽에 매달려 고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 서기를 따는 나물꾼이다. 떡갈나무 줄기에는 노루궁뎅이 버섯이 예술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옛부터 맛으로 1능이, 2표고, 3송이라 해서 송이보다 웃길로 쳐주는 능이버섯이 바닥에 너부죽하게 피어났다. 귀를 닮았다 해서 귀버섯이라고도 불리는 느타리버섯도 피어났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가장 솔깃해하는 버섯은 뭐니뭐니 해도 송이다. 가을빛 속에 탐스런 송이가 군락을 이뤄 피어났다. 가을철 산나물인 버섯은 봄나물 못지않게 산이 인간에게 내리는 또 하나의 축복이다. (11월에) 백두대간. 모든 것을 나눠준 산이 옷을 벗기 시작한다.
뒤늦게 나온 어린 곰치 한 잎이 가을 햇살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찬바람이 불면 또 다른 산나물의 계절이 시작된다. 바로 봄에 뜯어 말려둔 묵나물이다. 김치에 질릴 즈음 이따금 밥상에 오르는 묵나물에는 봄철 산나물의 쌉쌀한 맛과 향기가 상당 부분 살아있어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이다. 저장성이 뛰어난 묵나물은 특히 비빔밥 재료에는 최고로 손꼽힌다.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이 일부 손상될 뿐 나머지 영양소는 대부분 살아있어 맛과 영양을 겸비한 식품이 바로 묵나물이다. 정월 대보름날 시골에서는 마을마다 1년 중 최대 규모의 묵나물 축제가 벌어진다. 흥성군 둔내면 산채마을. 주민들이 참치와 곤드레, 개미치와 두릅 등 묵나물을 이용해 대보름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정월 대보름날 9가지 이상의 나물을 먹어야 이듬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믿었다. 한겨울에 묵나물을 먹는 이 풍속 뒤에는 맛과 향기 그리고 영양을 고루 갖춘 산나물로 건강을 챙겨온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다양한 맛과 상큼한 향기를 지닌 산나물. 그러나 산나물은 오랫동안 가난과 빈곤 그리고 추억 속의 음식 정도로 각인돼 왔다. 이제 산나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국제식품 전시회.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전시되었다. 그 가운데 산나물도 있었다. 산마늘과 곰치, 더덕과 당귀 등 독특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나물들이 장아찌의 형태로 출품됐다. 서구식 입맛에 길들여져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산나물이 현대적으로 포장돼 돌아온 것이다. 지난해 11월 오대산 자락의 광원리 주민들이 이른 아침 산에 올랐다. 이날 주민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참치, 곤드레, 더덕 등 산나물 씨를 뿌렸다. 재배 채소와 달리 산나물은 추운 겨울을 지내야 싹이 트기 때문이다. 굳이 산에다 씨를 뿌린 것은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산나물을 재배해 도시인들에게 산나물 체험장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산에서 나오는 게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이게 앞으로 이게 미래에는 이게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 6월 씨를 뿌렸던 이곳을 다시 찾았다. 주민들이 나물밭을 메고 있었다. 지난해 뿌린 더덕싹은 빼곡히 돋아나 오히려 속가내야 할 정도였다. 근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장마 때문에 다 나오겠죠. 그러나 다른 나물들은 봄이 끝나가는데도 겨우 싹을 틔우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미리 나와 큰 거고, 이제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고. 눈 떴잖아요. 이제 나오려고. 빠르면 빠를수록 우대받는 시대에 느릿느릿 대자연의 길을 받아 싹을 틔우는 산나물. 오랫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이 작은 산나물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